네, 안녕하세요. 성림중학교 교감 정기영입니다. 영원구 연구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한 40분 정도 강의 듣고 또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학생들이 또 여기 와서 교수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또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오늘 교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토크쇼를 하는데 어제 참석했던 분들 또 오셨나요? 어떻게 되나? 네? 혹시 어제 오셨던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왜냐면 얘기가 또 중복되는 걸 좀 피하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확인한 거고요. 어제는 새라는 새라는 동물을 가지고 새가 뭐냐, 조상이 어떻게 생겼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새 특징이 뭐냐, 새가 장거리를 날아가는 이유는 뭐고 어떻게 해서 날아가느냐, 뭐 등등 새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새를 왜 보호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예요. 여기 지금 온 학생들, 새도 좋아하는 학생도 있지만은 물고기도 좋아해요. 그리고 쥐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 쥐. 그래서 쥐를 왜 보호하자서는 안 하고 새를 왜 보호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이 나오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새라는 것이 나오긴 나왔는데 자연에서 대표적으로 새라는 동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이거는 새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쥐 싫어하지만 쥐도 보호를 해야 돼요. 왜 보호해야 되는지 얘기 좀 얘기할게요. 그런 것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를 새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큰 거는 왜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혹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학부모님께서 오셨으니까 보완 설명하셔서 좀 이해를 시키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는. 요거는 이제 어제 온 학생한테는 설명을 했는데 새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듯이 새는 다른 동물과 달리 털이 있어요. 깃털. 털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 같은 털을 우리가 헤어라고 해요. 머리 같은 걸 피더라고 그러는데 이건 깃털. 깃털하고 일반 털하고 또 달라요. 그 새는 깃털을 가지고 있어. 깃털. 그 깃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제 설명을 했어요. 깃털은 뭐 몸이 유선형을 할 때 저항을 줄이게 한 거라든지 온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든지 또 이쁘게 해서 내 짝꿍을 유인하는 거라든지 또 내 깃털을 좀 안 보이게 해서 숨기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어쨌든 새는 깃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날아가잖아요. 새는 날아요. 나르는 것이 새뿐이 아니고 또 있어요. 뭐 매미도 나르고 잠자루도 나르고 박쥐도 날아다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나르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새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저기 추운 북극지방, 추운 남극지방, 높은 산, 바다, 섬, 다른 동물이 갈 수 없는 데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넓게. 그래서 새는 또 알을 낳아서 붓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새의 특징입니다. 중복되지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새가 우리나라에 얼마큼 있는지, 지구상에는 어제 조상새를 설명했잖아요. 조상새 이후에 완전한 새가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새들이 태어났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걸 구별하는 것이 몇 마리 개체수가 아니고 종이라는 게 있어요. 종은 우리 학생들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서 사람, 개, 닭, 다른 걸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마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160여 종이 60여만 종이 생겼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기후를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없어진 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한테 잡혀먹어서 없어진 거라든지 해서 많이 멸종돼가지고 지금은 한 10,000종이 안 돼요. 10,000종이 안 되는 정도가 지구상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한 1,500여 종이 또 멸종이기 직전에 있어요. 멸종된 것도 최근에 한 1,000여 종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지기 직전에 있는 세대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까지 545종이 우리나라에서 관찰이 됐어요. 많이 관찰된 것들인가 어쩌다 한번 관찰된 것까지 합쳐가지고 한 540여 종이 지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새가 철새가 많습니다.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름에 많이 오는 새, 겨울에 많이 오는 새. 우리나라에 새가 많이 오는 이유를 어제 설명했잖아요. 지질학적 위치가 새가 많이 오게 됐어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끝물에 왜 새를 보호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나올 텐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사라진 새나 사라지기 직전에 있는 새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 쭉 한번 보고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봅시다. 이것은 사라진 새는 아니에요. 사라진 새는 아니고 지금 사라지기 직전에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동요에 나오는 새 이름 따옥 슬픈 소리 동요에 나올 정도라면서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일본의 사토섬이라는 작은 섬에 한 10여 마리가 살았고 중국에 좀 일부 살았는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자꾸 없어진 그래서 사람이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보호대책을 세워가지고서 인공으로 증식을 시켰어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토섬이라는 섬에 따오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사육을 하려고 해도 개체수를 증식하려고 해도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연구가 근친 교배 가까이 있는 것끼리 교배시키면은 약해져요 자신들이. 그래서 자꾸 없어진다 해가지고 중국의 따오기를 국제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국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 당시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따오기 국제 결혼시킨다 해서 일본에도 많이 증식을 시키고 중국에도 많이 증식을 시키고 그중 일부를 우리나라 습지가 발달한 우포 근처에 따오기 보호센터를 줘가지고 지금 많이 개체수를 증식시켜가지고 일본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착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있는 따오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없어진 새예요. 멸종한 새. 원앙 사촌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사촌이라는 것은 좀 비슷하다 그런 뜻일 거예요. 원앙과 비슷하다. 많이 틀리긴 틀린데. 근데 이것이 이제 멸종됐어요. 멸종됐는데 마지막에 잡힌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잡혔어요. 저기 금강 하구에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잡혔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저기 생포해서 했는데 이 박제는 우리 학생도 알지만은 이 죽은 것을 이렇게 A형을 그대로 만든 걸 박제라고 그래. 껍데기. 이것을 일본에 2마리 있어요. 영국에 한 마리 있고요. 3마리밖에 없어요. 박제 자체가 3개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러시아 브라디포스톡에서 몇 마리 관찰했다 했는데 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지금까지 관찰이 안 돼가지고 멸종된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같은 얘기인데 멸종된 게 뭐가 대수냐? 없어진 거지. 나 무슨 상관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닌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왜 멸종한 것이 아쉬운지. 이 새는 큰 악새입니다. 큰 악새는 이름을 얘가 날아가면서 하는 소리가 클락클락 하면서 날아가요. 그래서 큰 악새라고 붙였는데 이 큰 악새가 우리나라에 경기도 광릉이라는 숲이 있어요. 광릉에 거기서 번식을 했어요. 번식을 했는데 이 큰 악새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90년대 이후 관찰 안 되는데 그 이전에 85년도부터 이게 관찰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은 멸종됐다, 어떤 분은 나는 증거가 있다 해서 한참 언론에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스승과 제자 간에 막 싸움도 나고 나는 증거가 있다, 스승은 멸종됐다. 근데 결국에는 스승이 그걸 밝히지 못해가지고 이제 해프닝이 끝났는데 어쨌든 85년 이후에 따오기가 관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따오기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됐다고 영국의 새를 관리하는 국제조류보호회의라는 단체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멸종된 게 아니고 북한에는 있대요. 북한은 사실은 그 닫혀진 세계인데 막 얘기하면 우리도 그런 새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도 그런 새 있어요. 그런 새가 따오기가 있다는 거야. 실제 북한의 개성 근처에 어떤 숲에 그 따오기라는 큰 학새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없어지기 전에 이거를 과학적으로 잘 지금 우리가 그 샘플을 하든 해가지고서 보고를 시켜서 한 종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제일 급한 것이 따오기입니다. 진짜 새 중에. 이건 멸종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직전에. 이거는 황새인데 황새가 그 전에 그렇게 많았었어요. 저 사진에도 지금 논에서 막 그 소물고 다니면 황새가 막 잔뜩 와서 미꾸라지 잡아먹는 그런 사진, 옛날 사진인데 황새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느 날 쭉 보니까 황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마지막 황새가 살았던 한 곳이 있어요. 충북 음성에 생극면 무수동이라는 마을에 미루나무에 황새가 한 쌍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무식하게 어떤 사람이 포수가 순놈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새는요 암컷 혼자도 알을 낳아요. 닭이 알 낳듯이 황새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황새가 다시 결혼을 해도 순놈이 있어야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알만 계속 난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신문 보면은 올해도 알을 낳아 품고 있는 음성 과부왕새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요. 제목이. 그게 계속 나와서 한 10년간 그렇게 혼자 알만 낳다가 늙어서 이 심에서 떨어진 것을 서울대공원에 가서 보호하다가 그것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황새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저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부 살았기 때문에 뜻 있는 사람이 그 교원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황새를 복원하자. 미국 같은 데는 다른 새를 복원하니까 미국 힌두교민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사다가 교원대에서 연구해서 개체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일부를 지금 예산의 황새공원에 옮겨가지고 우리가 멋진 새도 보고 일부는 날려보내서 자연에 살도록 하는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많이 날려보냈고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 황새예요. 이 새는 진짜 못생긴 새인데요. 도도라는 새인데 도도. 여기 보면은 그 모리셔스 섬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 새가 살았대요. 살았는데 그 섬에 사람이 들어가고 또 제수를 버리는 유배지를 사용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개도 들어가고 뭘 들어가가지고서 이것들이 이제 그 잡아먹고 그다음에 또 이게 비둘기 종류예요. 비둘기 먹인데 고기 맛이 좋대요. 소년들이 잡아다가 못 날아가는 새니까 막 잡아다가 뱃속에 잔뜩 넣고 다니면서 잡아먹고 그랬대요. 근데 오늘 이제 없어진 거예요. 못 날아가니까 사람이 잡아먹고 들어간 그 개가 잡고 그래가지고 멸종된 거예요. 도도라는 새. 그래서 1681년에 마지막 목격된 걸로 끝났어요. 요거하고 조금 연계되는 얘기인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는데 그 섬에 지금 모리셔스 섬에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라는 것이 열매가 생기고 그 떨어져서 싹이 나야지 그 세대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큰 나무가 크고 열매는 잔뜩 여는데 이 새끼 실생이라고 실생 이게 싹이 안 나는 거 씨가 떨어져도 그래서 멸종위기로 지정을 한 거예요. 식물을 큰 식물을
그렇게 열매가 많이 오는데 왜 이게 죽냐 말이지. 멸종이 그냐.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학자가 바로 그거다.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도도새가 걸어다니면서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은 그 열매가 이 새 소화관에 들어가면 소화관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발화가 잘 돼, 싹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싹 뜬 건데 그게 없으니까 바로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7년조한테 이 열매를 먹게 해서 그 씨를 배설 나온 걸 가지고 심어가지고 싹을 틔워가지고 지금은 그 식물이 멸종위기 중에서 해제됐어요. 생태학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뒤에 나오는데 왜 새가 중요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그네 비둘기라고 그러는데, 나그네 비둘기,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 그쪽에서 얼마나 많이 번식했던지 그 지구상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것이 이 나그네 비둘기라고 그래요. 그 당시. 그 표현에 의하면은 토네이도 폭풍이 오기 직전에 구름을 갖다 싹 한번 해가지고 일주일간 날아간대. 이게 이제 거기서 번식하고 쭉 내려가서 이때 이제 저 멕시코 그런 데서 이제 월동을 하는 새인데 이게 지나갈 때는 그렇게 많이 지나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0억에서 어떤 사람이 1주까지 수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았던 거래요. 그러니까 그 새가 많으니까 설마 저게 없어질까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으로 이제 간 사람들이 총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 맛도 좋대요. 그래서 막 잡아먹는데 필요한 거 잡아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기가 있다 해서 막 내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저 1시간 동안 누가 많이 죽이나 내기를 하자. 죽이나 이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미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어린 새끼가 더 맛있으니까 새끼만 가지고 알 한 개밖에 안 나는데 새끼만 가지고 잡아먹고 그리고 나무 올라가서 필요한 것만 먹으면 또 오래 갈 텐데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서 이 집을 닦아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순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호하자 했는데 그때가 한 300여 마리가 남았대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새 특징은 일정한 한 몇천 마리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나무가 척척 휘어질 정도로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건데 그 임기점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914년 마지막 개체가 죽었대요. 신시리티 동물원.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 얘는. 신시리티 동물원에서 마지막 개체가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맛있는 거 있었으면 그 고기 맛도 좀 좋았을 텐데 못 먹잖아요. 그렇죠? 앵무새는 보통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아메리카 동쪽의 추운 지방에 앵무새가 살았대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이것도. 근데 이 앵무새의 특징은 물가 근처에 엉성한 나무 구멍에서 이제 번식을 주로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앵무새가 사는 곳이 나무를 자르고 또 밑에 보면은 유럽인들이 꿀벌을 도입해서 멸종했다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추측해보면. 왜냐면은 꿀벌이 나와가지고서 이 앵무새들이 들어가는 그 나무구멍에 쫙 들어가서 집어짓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쏘아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어요. 멸종했다. 어쨌든 어떤 지역에 다른 동물을 들여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여기서도 나와요. 우리나라도 지금 황소개구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토종 개구리님으로 다 잡아먹었잖아요. 부르길, 베스, 에레 고기를 들어가지고서 이쁜 토종 고기를 막 잡아먹는 거, 그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없던 생물을 들여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것은 이제 큰 바다 새우인데, 이거는 모양은 펭귄 같이 생겼는데 펭귄이 아니고 오리 가까워요. 바다 오리. 천적이 없으니까 날아갈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감 있거든. 근데 기후 많고 먹이가 많으면 그저 날아갈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것이 그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갈라파고스 가마우지도 그렇고요. 날아갈 필요가 없는 그래서 못 날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못 날아가는 건데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고기 잡아먹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알 한 개씩 낳는데, 알을 끓여 먹고, 이 사냥을 해가지고서 남익으로 결국에는 멸종됐어요. 1844년. 큰 바다 세월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동물원을 가면은, 외국에 가면은 이 박제는 있어요. 박제는. 이 새는 이제 그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 미얀마 그런 곳에 이제 습지, 그러니까 숲이 우거지고 늪지에서 사는 새인데 상당히 예쁘대요. 이건 그림인데 사실은 머리가 분홍색이라고 그러죠. 분홍머리 오리라고 그러는데, 이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동남아를 이제 그 침범하면서 사냥을 많이 했대요. 근데 보면은 그 인도라든지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타고 습지 그냥 못 들어가니까 코끼리를 타고 쭉 가는 과정에서 참 이쁜 오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홍머리 오리. 그래서 깃털을 쓰기 위해서 깃털을 사용하면서 그냥 잡은 거예요. 코끼리만 안 타고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1924년 야생에서는 멸종했고, 그 중에 일부를 1936년 이전에 이제 영국 동물원에서 몇 마리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 그걸 잘 어떻게 연구해서 복원을 했으면은 개체수를 늘렸을 텐데, 그 작업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36년에 동물원에서 어떤 사람은 42년에 멸종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것이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관찰이 안 돼요. 이 몇 마리만 남아도 우리가 과학적인 기술을 도입하면은 복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 흰 두루미라고 있었어요. 지구상에 11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진 노력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노력이라는 것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대리모 또는 보충산란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살짝 뺏으면 알을 또 낳아요. 지금 5개 낳는 새가 있는데 살짝 몰래 뺏으면 또 알을 또 낳아요. 그걸 보충산란 유도라고 그래요. 보충산란 유도. 그럼 그 뺏은 알을 어떻게 하냐면은 비슷한 세대 맞게 대림으로. 그 미국 흰 두루미는 어디다 맡겼냐면 카나다 두루미한테 알을 맡겼어요. 이 카나다 두루미가 미국 흰 두루미를 잘 길러내가지고 11마리밖에 남았던 것을 훨씬 해가 지금은 멸종해서 해제됐어요. 그런 사업을 했던 겁니다. 이 분홍머리 우리도 멸종됐고. 자, 요것은 이제 좀 더 더 오래 가야 되는데, 멀리 좀 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뉴질랜드라는 곳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당시는 이제 섬으로, 포유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발 달린 짐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풀을 먹는 새가 가능했어요. 날지 못하는 새.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아새라는 새인데, 모아새. 그러니까, 한 1500년 멸종했다고 했지만은, 비교적 최근에, 뉴질랜드 같은 숲에서 누가 봤다. 모아새를 봤다 그래가지고서 전 조력자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조사했는데, 발견 못했어요. 어쨌든, 그 모아새는 여기 묻었지만은, 키가 3.1m고 몸무게가 한 저 정도 되잖아요. 230kg. 뉴질랜드 가면은 오클랜드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이 박제가 있어요. 박제를 이 완전 모아새 박제가 아니고 마오리족이라는 거 있는데, 마오리족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이 사람들이 창 가지고 이걸 잡아먹어요. 날지 못하니까 잡아먹고 뼈를 막 버리고 거기서 묻혀가지고서 뼈를 가지고 주워가지고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박제를 크게 만들었는데 말만 합니다. 크기 커요. 이게 새가 있었어요. 이런 새가. 그래서 이런 새를, 이 독수리가 또 있는데, 이거 독수리, 하스트 독수리라고 하는데, 이 독수리는 또 이걸 잡아먹을 수 있는 독수리가 있었대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멸종된 거죠. 이 독수리는 또 최근에 어떤 이유로 멸종시켰냐면은, 목장에 양이라든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독수리가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이다.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나쁘고 좋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 귀중해요. 왜 귀중한가를 조금 설명할게요.
이것은 이제 그 혹시 새를 보러 가려면은 이런 곳에 가면 좋다 그런 거예요. 뭐 강화군, 서산, 천수만, 낙동강, 순천만, 그다음에 금강하구, 철원, 그다음에 주남서지지, 제주도, 하도 양식장, 그다음에 한가하구, 아산, 삽교, 창녕, 우포로 따오기 보관하는데요. 부안, 동진강 이런데.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이 법으로 이런 동물을 또는 이런 새를 보호하자. 학술적이나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정부에서 보호하는 그런 종을 법정 보호종이라고 해요. 법정 보호종. 근데 환경부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1급 또는 멸종위기 2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저새 같으면 멸종위기 1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새, 다른 그 큰 기레기 같은 멸종위기 2급 이런 식으로 1급 또는 2급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해양수산부도 늦게 이제 이 단체에 뛰어들어갔어요. 왜냐면 바다에도 새가 많은데 우리도 보호를 하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양수산부도 해서 법정보호종 77종을 지정해. 그 중에 이제 14종이 새고,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이런 물개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재청이 소위 말하는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은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에서 보호하는 그런 새입니다. 천연기념물 몇 호 다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같은 경우는 47종을 이제 지정을 했어요. 요것은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러한 등급을 정해놓고서 이제 지정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새 중에 여기 이제 급수에 포함된 겁니다. 이가 이미 없어진 거고, 절멸은 없어진 거고, 야생에서 없어지고, 동물로부터 있는 거는 말고 야생에서만 없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없어진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어쨌든 이런 종이 이런 등급에 속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의 둥지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알도 종류가 다른데, 새 알을 보면은 달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달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타원형이라고 하죠. 타원형. 한쪽이 넓고 끝에가 좁아요. 근데 이 알 형태는 어디에다가 둥지를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알배가 달라요. 하얀가 같은 경우는 알이 말이죠. 넓은 쪽과 좁은 쪽이 아주 그냥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굴러도 또르르 굴러가는 것이 하나 하박 삥 돌아요. 그 자리에서.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으니까 굴러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나무 구멍 속에서 알 낳는 것은 굴러갈 필요가 없죠. 걔는 탁구같이 동그래요, 알이. 동그래요. 그리고 알 색깔도 자갈밭에 낳는 알은 모양이 자갈 같은 무늬가 쭉 베꼈어요. 물대새라든지 이런 거, 검은머리 물대새 이런 거, 흰 물대새. 그런데 어두운 곳에 나무 구멍 속에 있는 것은 이 알이 어두우면은 어미가 오르락 내려가다가 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얘, 색깔이 하얘네. 이게 알 색깔도 다 거기에 맞게 적용됐어요. 여기 보면은 종다리 같은 경우는 요즘도 종다리 보기는 쉽지 않은데 들판에 서산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종다리 있습니다. 보통 초원에 풀 밑에 이렇게 아담하게 짓고 있고, 논병아리는 습지 가운데 주변에 있는 물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짓고, 꿩은 이제 조금 있으면 꿩알이 많은데요. 꿩은 보통 한 알을 많이 낳아요. 10개 훨씬 넘게 낳는데, 꿩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자기 몸이 보호색이 됐다 그랬죠. 어저께 은폐색. 그래서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그래서 암컷이 알을 품을 때는 여기에 딱 있으면은 풀 색깔은 진짜 안 보여요. 안 날아가요. 절대가 아니라 옛날로는 안 날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손으로 집어도 안 날아가요. 그때는 뭐예요? 꿩 먹고 밑에는 알도 먹는 거예요. 꿩 먹고 알 먹고가 그것에서 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어떤 원인에서 놀라서 날아갔다. 그러면은
두 번 다시 거기 안 와요.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거의 포기해요. 그런데 한자 품어가지고 한 며칠 있으면 깨날 정도 되면 포기하면 아깝잖아. 응?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서 다른 것을 알을 낳아서 새로 시작해? 아니면 위험하지만 지금 품어서 새끼일까? 이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생존 전략이에요. 근데 후반 들어가서 포기를 안 하지만은 초기에는 거의 포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다가 푹 날아갈 때, 갑자기 확 날아갈 때 뭐 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이 있는데 혹시 그 다음에 가서 한번 알을 만져보세요. 그래서 싸늘하면 포기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포기해요. 그럴 때는 가져다가 어떻게 돼요? 삶아 먹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어차피 그거는 못 쓰는 거니까 가져다가 부엌에다 넣어가지고 길러서 한번 길러보고 아니 꽁도 길러서 지금 뭐 판매하니까 우리가 어떤 합리적 목적으로 한번 길러서 파는 것은 나쁜 거 아니지 않아. 어차피 사람은요, 어차피 자연에서 먹이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먹는 거, 이런 동물을 먹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응? 그런데 몇 마리 안 남은 걸로 그 사람 한 사람 먹고 좋고 마냐는 얘기죠. 빨리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같이 먹어야지.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사도에는 서산을 표시하는데 대부분 새가 수컷이 예뻐요. 깃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암컷보다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여자 예쁜지 나 예쁜지 모르겠는데 새는 깃털은 색깔이 훨씬 수컷 예쁘거든요. 그런데 얘는 호사도에는 사진이 없지만 얘는 암컷이 되게 화려해요. 깃털이. 그게 또 재미난 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암컷이 화려하면은 알을 품을 때 암컷이 알을 품으면은 천적한테 발견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암컷은 알을 안 품어요. 대부분 암컷이 품는데 이 호사대에는 수컷한테 지월 저놈 수컷한테 알을 맡기고 또 돌아가서 다른 암컷을 또 만나가지고 사람 일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은 다른 수컷하고 만나가지고 또 알 낳고 이렇게 1년에 한 2번, 3번 이렇게 알 낳고 가요. 그래서 수컷이 알을 품는 거예요. 그럼 수컷이 색깔이 오히려 암컷같이 똑같이 우중충해요. 반대 이름이. 네? 아까 얘기했듯이 흰물대새 같은 것은 이제 모래밭에서 이제 알을 낳는 것이고 여기. 그다음에 붉은 머리 먹는 둥지는 뱀새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주변에 관목, 사철나무라든지 뭐 타곡한 그런 데서 하고요. 이것은 이제 새제비갈매기라고 그러죠. 모래밭에 나는 거. 이것은 이제 그 찌르레기인데 찌르레기가 이제 붉은 부리 찌르레기, 그냥 찌르레기, 그다음에 호빵 새찌르레기 여러 가지 있는데 찌르레기 같은 거는 요즘에 한참 번식하려고 막 전봇대 있으면 구멍 들어가고 많이 번식 활동을 합니다. 앞서 같은 겁니다. 이거 새 제비갈매기. 이것도 이제 식물대새 알이고. 아까 설명을 했듯이 새 알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지구상에서 제일 큰 알이라면 당연히 새가 큰 새가 나는 알이겠죠. 타조알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한쪽이 뾰족한 타원형이라는 것은 아까 알이 굴러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 굴러가도 제자리에서 삑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겼고 어두운 구슬의 둥지와 밝은 구슬의 둥지가 좀 알 색깔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갈밭에 노출된 알은 얼룩무늬라든지 그다음 선물 같은 것이 있고 새가 둥지를 좋아하는 장소를 보는데 우리가 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번식 장소예요. 번식 장소. 사람들 사실은 의식주 중에서도 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잠자야 될 집. 그래서 새가 번식을 할 때는 먹이 구하기가 제일 쉬운 장소, 그 계절을 택합니다. 수리부엉이라는 부엉이가 큰 부엉이가 있는데 이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울 때 알을 낳아요. 야생인데 12월 달, 1월 달 알을 낳아서 품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 추운데 알을 뽑고 있느냐. 봄에 되면 따뜻할 텐데. 추운 거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수리봉이가 큰 새끼를 기르려면 먹이가 엄청 필요한데 그때가 먹이가 제일 많아요. 겨울철새가 내려가지고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를 택해서 이 수리봉이가 알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겨울철새가 겨울에 왔다가 이제 지금쯤 다 올라갔는데 러시아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왜 그럼 글로 올라가느냐면은 거기 가면은 먹이가 굉장히 많아요. 곤충 같은 거 먹이 같은 것이 쫙 깔렸어요. 새끼가 쭉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커브라는 것은 이 새 둥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무 구멍에서 번식하는 것은 높은 나무에 구멍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잘 버티면은 자기 색깔을 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들어오지 않는 자갈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그 장소를 택해야 됩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 없이는 못 살으니까 그래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쉬운 것. 그래서 원앙 같은 경우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은 헤엄도 쳐야 되고 물가에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나무 구멍 이걸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 호수 옆에 있는 큰 나무에 구멍이 있으면 그것이 금상첨화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번식해서 뛰어내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막 아파트 18층에서 번식을 하고 막 그래요. 뛰어내리고서 물가를 가려면 한참 막 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적합한 곳이 없으니까 먹이는 좀 더 멀리 가서 먹어도 되는데 번식을 위한 것은 그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번식 못해요. 최근에 어떤 현상이 많이 벌어지냐면은 멀쩡한 건물 잘 졌는데 우리 집에 딱딱하게 구멍을 파서 건물을 망쳐요.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진 건축 자재가 딱딱하게 파면 파지는 그런 걸로 벽을 붙였어요. 딱딱하게 볼 때는 천적이 접근할 수 없는 가파른 것이고 습근초고 거기 가서 뜯어보니까 파지고 그러다는 좀 파다가 계속 파면 상관없는데 좀 들어가면은 벽돌 때문에 안 파져요. 막 들어가다가 그럼 여기 파면 좋을까 저기 파면 좋을까 벽만 뚫어놓고 이용을 못해요. 그런 것이 여러 군데서 지금 제보가 들어와요. 그게 이제 번식 장소를 좋은 걸 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적 접근할 거 없는 건 물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런 공간이 충분한 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의 제사해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4가지 해로운 동물을 없애자 그런 운동인데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은 이제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무식한 그런 발상이죠. 정책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잘 살지만은 과거에는 인구만 뭐 10미덕이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 어려웠어요. 큰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식량 증산이 진짜 급한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새가 벼를 다 쪼아먹지. 그 다음에 쥐가 또 창고에 들어가서 곡식을 탐내지. 가뜩이나 또 뭐한데 파리가 와서 진료 옮기지. 모기가 물지.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사회주의는 그 위에 있는 제일 어른이 이렇게 하라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래. 그 당시에는 이 4가지 해로운 동물을 다 없애라. 이런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막 지금 자랑거리를 싣고 다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쥐 많이 잡고 참새 많이 잡고 하는 데는 뭐 지원도 더해지고 막 이런 것이 이제 제사의 운동인데 이게 참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과거에 없던 노래냐 곤충, 메뚜기 같은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따져 보니까 참새가 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곤충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외국에서 참새를 수입해가지고 막 풀어놓은 그런 운동도 했어요. 참 늦게 알았잖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은 인도네시아에
보르네오라는 섬이 있어요. 보르네오. 이게 보르네오의 교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 비슷해요. 지금은 그 페스트, 흑사병이라고 그래요. 흑사병. 유럽의 이제 4분의 1을 전멸시킨 그 흑사병, 무서운 흑사병인데 쥐에 있는 벼룩에서 옮겨지는 병이에요. 흑사병. 페스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 당시 이제 보르네오 섬에는 학질병이라고 해서 학질병. 말라리아라고 그래요.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말이죠. 여름에도 막 추워서 벌벌 떨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틀은 괜찮다가 3일째 또 춥다고 해서 막 이상한 병이거든요. 그 말라리아 병원체가 그 주기별로 번식할 때 쳤다 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말라리아가 창궐 하는데 그래서 이 말라리아를 옮기는 것이 학질모기다. 그 모기를 죽게 된다. 이런 결론으로 무지하게 DDT라는 살충제를 막 뿌렸어요. 보르네오 섬에. 뿌렸더니 학질병은 확실히 줄어들었지. 모기가 없으니까. 그런 난데없이 학질병보다 더 무서운 데가 조금 전에 얘기한 페스트. 이게 막 창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집을 사는데 원주민들이 집은 그 풀 가지고 이 초 가지고 거슬렀는데 갑자기 집이 푹푹 가라앉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 DDT를 뿌리면서 그 도마뱀이 이제 그 힘을 그 막 중독된 거예요. 그거를 고양이가 잡아먹고 고양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 고양이가 없어지니까 거기 남았던 쥐들이 활기를 치고 막 늘어나가지고서 이 페스트 이거를 막 전파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도마뱀이 또 뭘 잡아먹었냐면은 딱장벌레를 많이 잡아먹는 딱장벌레 유충을 잡아먹었는데 이 딱장벌레 유충이 군뱅이에요. 군뱅이. 이 딱장벌레가 막 늘어나가지고서 지붕에 알라가지고 그냥 군뱅이들이 그 집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양이 투하작전 유명해요. 고양이 투하작전. 고양이를 사다가 지금 쥐를 잡으라 해가지고 투하작전. 그것도 이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왜 새를 보호해야 되는지 뭐냐? 새는 보호해야 되냐?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쥐도 있는데 이 모든 생물은요. 식물이건 동물도 굉장히 중요한 많잖아요. 모기 자체도 우리가 모기를 없애는 것은 생태계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테고 거머리라는 거 알아요? 거머리 옛날에 모내기 할 때는 막 붙어서 사람 피를 빨아먹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 모를 거예요. 모기한테 물리면 굉장히 가렵죠. 잠깐 물렸는데도 굉장히 가려워요. 모기한테 물리면 거머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피가 멋지가 않아요. 줄줄줄 나와요. 한참 나와요. 거머리가 동물이 피를 빨아먹으려면 피가 응고되면 안 돼요. 그래 피가 응고되지 않게 거머리가 침을 일단 넣어줘요. 그럼 피가 응고가 안 돼요.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피든지 무슨 동물 피를 먹으려면은 피가 응고되면은 피는 밖에 나가면 응고되기 때문에 침샘을 넣어줘요. 모기가. 그 침샘이 굉장히 가려워요. 그 히루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피가 응고되지 않고 쭉쭉 빨아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피가 응고되지 않는 히루딘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 고혈압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환자들 혈전증 치료에 아주 중요한 약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모기가 됐든 새가 됐든 보호하는 이유가 쥐도 마찬가지예요. 쥐도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임상 실험하고 무슨 뭐 암 특효약이지 뭐 특효약 그 실험할 때는 쥐를 이용하거든요. 많아서 질병에 해가 되고 혹시 만약에 조금 조절하는 건 되지만은 종 자체를 없애는 건 안 돼요. 모기가 됐든 거머리가 됐든 쥐가 됐든 새가 한 마리가 됐든 왜 사람이 못 만드니까 그래요. 사람이 못 만들으니까 사람이 만들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데 사람은요 아무리 기술 좋다고 좀 떠들지만은 생물 한 마리도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 단순한 기준에 있는 생물을 인위적으로 많이 복제를 할 수 있어요. 복제랑 둘리같이. 이거는 돈만 있으면 놔둬요. 원리가 간단해. 돈만 있으면. 실험장치에서 세포 가지고 주식뱅을 막 하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포 하나라도 아무리 간단한 생물은 사람이 절대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고. 예를 들어봐요. 우리 학생들이 그 공룡 이름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공이 있어요. 그 티라노사우루스. 자, 그러면은 지금 대전에 우선 동물원에 티라노사우루스가 한 마리 있다. 그럼 그거 구경 안 갈 사람 없을걸요? 다 한번 보러 가자고. 응? 만약에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는 것도 우리가 심정이 가지겠지만은 그 티라노사우루스 고기를 먹으면은 코로나19가 싹 낫는다. 어? 그거 뭐 장난 못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사람이 이걸 못 찾아서 그렇지. 응?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식료품 자원, 의약품 자원, 공산품 자원을 자연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식물은 물이 있고 햇빛만 있고 이산화탄소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요. 식물은 물이 있고 햇빛이 져지고 거름만 쪄주면 막 양분을 만들어 커나가요. 이걸 독립영양으로 해요. 그런데 사람은 식물 없으면 다 죽어요. 식물 없으면 식물뿐이 아니고 식물을 먹어서 단백질을 저축한 동물도 사람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만약에 보존됐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막 좀 개체수를 늘어가지고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거기서 코로나 약도 취하고 타고도 다니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못 하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리 쥐, 참새, 파리 있지만은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무슨 좋은 영양분이, 의약품 자원이 약품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식물도 똑같아요. 사람이 절대 만들 수 없으니까 아마 신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생물을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생물을 못 만들어요. 죽었다 깨어도 못 만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태어난 생물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많아서 모기가 너무 많으면 모기장을 치고 좀 조금 지역적으로 구제하는 건 있지만 모기를 다 없앤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종이 중요하다. 새뿐이 아니에요. 고기, 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를 보호하는 이유가 쭉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이 소중한 우리 자연이 될 수가 있고 앞에 새라는 것이 아니라 생물 한 종은 이렇게 돼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면서 정서적 안정을 하면 심리적 가치를 가지고 황새의 아름다운 걸 볼 수 있고 나무가 멋있는 것도 아름답다. 다 그런 것이 가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새든지 뭐든지 새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새가 몇 주가든지 이 어떤 그 생태의 건강성을 체크를 하는데 척도로 사용하기도 많이 해요. 생태계의 조절자 균형, 이 지구상에는요 잡아먹고 잡아먹기가 쫙 짜여져가지고 꽉 짜여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생물이 멸종해서 싹 빠지면은 우수수 무너져요 생태계가.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삼각 트라스로 막 졌는데 그 중에 그 받치기 있는 한 개를 딱 뜯어내는 건 마찬가지. 그러면 한쪽 싹 쓸려가지고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고 쥐도 무슨 잡고 먹히는 기능도 하지만은 내가 해충도 잡아먹고 참새도 마찬가지야. 참새가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지만은 참새가 또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먹고 먹히고 하니까 쫙 짜여지는 것이 생태계 안정성인데 이런 조절자로서 역할을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새 같은 경우는 꽃가루 맞이도 시켜요. 새가 이꽃 저꽃 다니면서 가루 맞이도 시키고 그 다음에 도토리 같은 거 좋아하는 어치라든지 딱따구리 같은 것은 이걸 가져다가 어떤 막 숨겨놔요. 숨겨놓고서 찾아 먹으면 되겠는데 못 찾아 먹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씨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기능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은 동물이 몸에 붙어가지고 씨를 전파하는 것이 있어요. 그 노코마리 같은 거. 이거는 새도 마찬가지. 새도 섬에 가면은 저 섬에 가면은 바다제비가 번식하는 곳에 그런 새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붙어가지고 와서 씨가 떨어져가지고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계 영양물질 순환이라는 것은 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유기물질 중에 지구상의 육지에서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 인산, 칼륨 이런 성분 중요한데 인 특히
피라는 거, 인산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산은 한 번 씻겨 들어가면 다시 못 올라와요. 저절로. 그런데 바다에 있는 고기 같은 것이 그 뼛속에 많이 축적했거든요. 그러면은 바다새가 고기를 먹고 가서 어떤 섬에 가서 배설물을 놔요. 그러면 이 배설물이 하나의 큰 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돌을 캐가지고 구한도라고 그래가지고 비료를 아주 좋은 비료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씻겨 들어가지고 침적될 것을 새가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런 기름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